현대로템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부터 말씀드리면은 25,500원으로서 전년보다 3,30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율은 182%로서 37%가 상승했습니다. 주주명을 보면은요, 현대자동차가 33.8%, 국민연금이 5.5%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분율은 5% 이하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사업보고서 이 제품이라는 그 주석 내용에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2조 8,7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이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레일 솔루션 부분이니까 이게 이 전동차, 지하철 전동차 같은 거겠죠. 근데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이제 방위산업, 물자, 이런 탱크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렌트 부분이 제철 프레스, 환경 운반 설비 등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매출액의 대부분 50% 이상이 되는 것은 레일 솔루션 부분으로 그 매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은 2조 8,700억이 아니고 2조 8,100억 원대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연결 매출액은 아닌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5.1%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는 3배 정도가 더 증가를 해가지고 스루풋은 4.4%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은 4.6%가 하락을 했습니다. 안 좋은 징조로 감지되어야 됩니다. 운영비용은 11.9%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9로 생산성 상승은 됐습니다. 전년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는데 스루풋율이 떨어졌음에도 TOC 생산성이 증가한 것은 결국은 운영비용을 크게 줄여가지고 이익을 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로서 전년도보다는 무려 1495%가 증가한 거로 됩니다만 여기에서의 그 퍼센테이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86억 원이 더 적게 이익이 난 스루풋 이익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명세에 보면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총 제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는 제공품 하나만을 그 스루풋 회계는 설정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줄었습니다만 제공품이, 그러나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약자산이라는 게 장기에 걸쳐서 그 매년 수익이 일어나는 거로 인식하기 위한 그런 회계 기준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건설업 표현으로는 미청구 공사라는 성격을 계약자산이라고 해서 그 설정을 하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었다는 얘기니까 늘은 만큼 수익을 더 인식을 했다. 그래서 이익을 더 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현물 인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적자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직 현물이 인도 안 된 거를 이익이, 아니 그 수익이 낮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MC와 OE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스루프트 회계를 진행합니다. MC가 매출원가 재료비인데요. 12.8%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1.1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는 2.6% 증가했고요. 비율로는 3.8% 상승했습니다. 직원 수는 27명이 증가를 했고 인당 평균 임금은 9,42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8% 인상이 됐습니다. 외주비가 1,138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는 9.3%가 감소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46%에서 41%로 떨어졌는데요. 2019년도에 비해서는 더 떨어졌죠. 거의 10%가 떨어졌는데 이게 생산 공정에 어떤 큰 차이가 발생한 거라기보다는 그 재료비 가격이 계속 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공 비율이 낮아지는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재고 자산의 그 제공품 외에 그 계약 자산의 그 증가액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스루프 손익은 이 갭에서 가공 비율만큼 차이가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가 됨이 검증이 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일본은 스카이어 홀딩스가 기준을 잡고 있는 기준이고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은 회사가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갭이 256억 원이나 나고요. 그런데 이제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 원재료 이런 것들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한다. 그러니까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그 전체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이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그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의 검증에서 아쉽게도 2021년에 170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금이 333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자산도 333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9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래서 235억 원이라는 현찰이 어디론가 샜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차감해 주어도 여전히 170억의 현금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게 분명히 용처가 있을 텐데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 가지고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추적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저같이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마 한국 내에서는 아마 제가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루프 회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 회계하고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전제가 됐을 때 그게 정확한 성과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이 된 상태에서는 스루프 분석도 영향을 받아서 또한 그 왜곡된 부분만큼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회계 투명성을 크게 강조하고 추적하고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를 그 분석하면서 계속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요구사항을 기업들한테 얘기한다면 이 그 기초재고, 기말재고 정도나 그 평가손실을 병기하는 그런 양식 말고 더 중요한 입고 금액이 얼마냐, 출고 금액이 얼마냐 이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을 쓰고
그 다음에 타개정 대체도 써라. 그 다음에 그래서 기말재고를 나타내라. 이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체에 있으면서 이런 양식을 가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 상태만 점검을 잘 해도 내부회계관리제도 50%는 이미 수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재무회계 쪽의 부분에 어떤 것들인데요. 그 부분은 또 공인회계법인이 있고 2021년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또 내부회계관리지도까지 그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만은 외부회계법인이 어떻게 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할지 저는 궁금합니다만은 기업체를 나온 지 좀 오래돼서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것만 점검을 해도 그 회계 투명성 확보에 커다란 그 도움이 된다. 그 수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그 원재료가 입고가 됐다 한다면은 한 달에 그 입고 금액이 한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이라고 한다면 그 100억에 대한 입고 증빙, 구매 서류, 그 다음에 송장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추적 감사하는 거. 출고 금액도 분명히 그 금액을 썼느냐라고 증빙을 내놔야 됩니다. 총평균법으로 하는 경우는 재고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자재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출고라 그러면은 출고가 또 한 200억이 됐다. 그런다면 200억이 나간 출고증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됐으면은 참 그 기업이 투명성을 더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자산까지 그 포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의 증감 내용도 비교 검증을 해봤는데요. 역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현금식으로 다시 읽어보죠. 1573억 원의 현금이 나갔으면은 계약자산이 1573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더 많은 1829억 원이 증가해서 256억 원이 계약자산이 더 증가했다. 현찰은 나간 게 없는데 이 계약자산은 더 증가했다. 이런 경우는 뭐겠습니까? 부풀려 가지고 수익을 더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의 매출을 일으킨 거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손상각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면은 이해를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청구공사나 계약자산에 또 이 대손상각이 있다는 거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전혀 못하겠는데요.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금액이 무슨 대손상각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뻐젓이 현실 속에서는 이 대손상각 처리를 해서 비용 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올려놓고 비용을 많이 처리해서 그만큼 이익이 적게 나오게 해서 다 절세하려는 머리통을 불리고 있는 건데 세무 절세하자고 회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이란 게. 그건 세무회계에서 알아서 할 얘기고 실무 현업 부서에서는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나타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는 역시 또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는데 생산성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증감 쪽에서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한쪽은 플러스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겁니다. 이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든지 판매 가격이 상승을 했든지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거는 또 소개하기로 하고요. 임팩트 그 미래 가치는 11%가 떨어졌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70으로 조금 상승을 해서 활동성은 증가를 했습니다. 매수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증가를 했습니다. 빨라졌습니다. 매입 채무 회전율 대금 지급 속도는 이것도 대금 지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고무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레일 솔루션 부분만 공시를 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수출 가격이 131%나 인상이 됐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 부분이 두 군데가 더 있다고 했는데 디펜스 솔루션 부분 및 에코플랜트 부분은 산업 특성상 가격 변동 추이 선정이 어렵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 다른 방위산업 업체는 보안상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쪽의 용어 선정은 산업 특성상 이렇게 했군요. 안보, 보안, 국방 이런 얘기를 쓰면은 조금 더 잘 맥히겠죠. 근데 요건 좀 겸손한 표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네요. 주 원재료 가격이 인상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재료 가격, 원자재 가격도 스테인리스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만드는데 그 철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뭐 기차라고 한다면 레일 바퀴도 있고 무슨 스프링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전기 장치도 있고 등등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A, B, C 정도는 좀 리스트업해서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2021년도에 철강제 가격이 대부분 인상이 됐는데 철판 가격이 인상이 없는 거로 표시된 거는 요거는 조금 공시를 하면서 조금 간과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39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73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관계기업, 중소기업과 관계기업 비율은 뭐 크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088억 원의 현금 순이익을 냈고 현금 수익률로는 8.6%로서 전년도보다도 6.7%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채권자한테 42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49.3%로 증가했습니다. 50%가 경영권 방어선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하는 선까지 이자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좀 위험 신호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여러 내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인데 2021년도는 주주들이 157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전 2개년은 주주들이 더 돈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게 아마 신종 자본증권으로 되어 있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FEM 최종 837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CBRR 현금 버퍼율은 10.6%로서 전년도 수준보다 약간 떨어지게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그 현금 버퍼율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 낮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잉여금률이 아니고 결손금률로 되어 있는데요. 2019년에 22.8% 결손율에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서 현재 8.7%까지 낮췄습니다.
누적 자본 성장률은 1.15로 전년보다도 조금 더 성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캐펙스 투자한 내용을 보면은 종속기업의 투자는 뭐 크게 증가한 건 없고요. 25억 그래도 추가 투자를 했고 유형자산에 254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와서 유형자산의 투자 회수율, ROI라고 그러죠. 그거를 한번 추가로 소개할까 합니다. 산출 방식은 증가된 수립풋이 얼마냐, 증가된 운영비용은 얼마냐, 그 다음에 그 투자 금액은 254억인데, 그래가지고 이 스루풋에서 OE하고 인베스트먼트를 더해가지고 빼면은 그게 남은 금액이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스루풋이 감소하고 운영비용도 증가가 된 게 아니고 감소했는데 이 OE가 감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ROE가 그 계산 프로핏으로 이익이 돼서 나오는 거로 되거든요. 그래서 유형자산 투자가 로봇 자동화로 해석이 저는 됩니다. 왜냐하면 오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외주비가 또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도 조금 감소했었죠. 이런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 손에 의한 것보다도 로봇 자동화 설비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상 현대 로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